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결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강동성심병원의 성소수자 친화적 진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문화적 역량 교육입니다. 우리가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진 또는 직원으로서 해당 환자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료가 없기에 이 컨텐츠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용어에 대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용어들이 있고 이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알지 못해 더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사회가 변화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변화하고 그렇게 변화한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언어도 변화합니다. 따라서 2021년 현재 우리가 쓰는 용어들이 추후에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소수자 당사자들의 감수를 받아 최대한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제작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용어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사람의 성을 어떻게 다양한 방법들로 표현할 수 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먼저 생물학적 성이라고 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가 아이의 성기를 보고 이 아이는 남자아이, 이 아이는 여자아이 이렇게 지정하게 되죠. 하지만 실제로 성별 정체성, 내가 나를 어떤 성으로 규정하는지는 생물학적 성, 섹스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성적 지향입니다. 내가 어떤 성에게 매력을 느끼는지, 남성에게 끌리는지 여성에게 끌리는지 이를 성적 지향, sexual orientation이라 하고요. 또 하나는 젠더 표현으로서 생물학적 성 또는 성별 정체성과는 상관없이 내가 나를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지, 어떻게 표현할 때 가장 편하게 느끼는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면 생물학적 성은 여성과 남성으로 나누고 우리가 성적 매력을 느끼는 대상도 여성과 남성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똑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남자가 여자에게 매력을 느끼고 여자가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면 이성애자, 스트레이트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남성이 남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경우, 여성이 여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경우를 동성애자라고 합니다. 또 단지 한 성에만 매력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양성에 모두 매력을 느끼는 경우 양성애자, 바이섹슈얼이라고 해서 바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먼저 성별 정체성을 보면 흔히들 여성과 남성 이렇게 둘로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데요. non-binary는 이러한 기존의 이분법적 성별 구분에서 벗어난 성별 정체성입니다. 젠더 퀴어가 유사한 용어가 되겠는데요. 젠더 퀴어란 이분법적 젠더 구분에 저항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안에는 젠더리스, 즉 자신을 어떤 특별한 성별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 또는 여성과 남성 두 개의 젠더를 각각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바이젠더 또는 제3의 성이라고 해서 기존의 이분법적 사고 밖에서 여성과 남성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세 번째 젠더 또는 상황이나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여러 성을 넘나드는 젠더 플루이드 등 굉장히 다양한 성별 정체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호주 출신 모델이자 배우인 Orange is the New Black에서도 출연한 루비 로즈가 자신이 젠더 플루이드임을 밝혔고요. 다음은 성적 지향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성애자 또는 동성애자 이렇게 나누지만 이성과 동성 둘 다의 매력을 느끼는 양성애자도 존재하고 또 성별의 구분 없이 매력을 느끼는 범성애, 어떤 성에도 끌림을 느끼지 않는 무성애 등 여기에도 굉장히 다양한 성적 지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성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부학적 외부 성기를 보고 우리가 여성과 남성 이렇게 나누지만 간성, 인터섹스라고 해서 두 가지 성의 성기를 모두 가지고 있거나 XY, XX 염색체에 부합하지 않는 성기를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섹스가 발생하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 의학적 원인이 있는데요. 그 중에도 대표적인 예가 엔드로진 무감성 주근육이라고 해서 일부는 XY 염색체, 즉 생물학적인 남성이어서 남성 호르몬인 엔드로진을 생성하지만 세포 단계에서 이 엔드로젠에 반응을 하지 못해 외부 성기와 신체는 여성의 형태로 발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명한 스웨덴 모델도 자신이 이런 엔드로젠 무감성 증후군이라고 밝힌 적도 있고요. 발생률이 한 약 1.6% 정도로 보고되고 있어서 생각보다 많습니다. 발현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평생 모르고 지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물학적 성을 생각할 때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의 외부 성기를 보고 여성 또는 남성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때 아이는 사실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거나 아직 표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해진 성은 아직 개인의 성별 정체성이 반영되지 않은 출생 시의 외부 성기에 따라 지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생물학적보다는 지정성별이 오히려 더 맞는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정성별은 항상 성별 정체성과 일치하지 않는다. 요것을 이해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정성별이 성별 정체성과 일치하는 경우 시스젠더라고 합니다. 시스는 같은 면을 의미하는 라틴어로 지정성별과 성별 정체성이 동일한 경우, 즉 출생 시에 여성으로 지정되었으며 자신의 성별 정체성이 여성인 경우를 시스 여성, 지정성별 남성이고 자신의 성별 정체성이 남성인 경우는 시스 남성으로 불립니다. 트랜스는 라틴어로 다른 면을 의미합니다. 즉 나의 지정성별과 나의 성별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지정성별은 여성이지만 성별 정체성은 남성인 경우 female to male, FTM, 트랜스 남성이라 합니다. 엘리엇 페이지가 대표적인 예이고요. 지정성별은 남성이지만 성별 정체성은 여성인 경우 male to female, MTF, 트랜스 여성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워셔스키 자매가 있습니다. 또한 지정성별은 여성 또는 남성이지만 성별 정체성은 non-binary인 non-binary 트랜스젠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트랜스젠더는 스스로 정체하거나 표현하고 행동하는 성별이 지정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죠. 이렇게 각 분류마다 또 다양한 세분류가 있기에 카테고리를 나누어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이쪽에 조금 가깝다 아니면 저쪽에 조금 가깝다 이렇게 하시면 성소수자분들을 더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스케일로 표현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지정성별은 여성이지만 실제로 성별 정체성은 남성인 트랜스 남성의 경우 성적 지향은 남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게이며 표출된 성은 특별히 남성 또는 여성보다는 젠더 뉴트럴한 젠더 표현을 갖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자애가 태어나면 하늘색 옷을 사주고 여자애가 태어나면 분홍색 옷을 사주고 세상에 이런 것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지지는 않지요. 보수적 빨간당의 지지자라도 일부 정책은 진보의 논리가 더 마음에 와닿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흑백 논리로 생각하기보다는 스펙트럼 안에서 성을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 슬라이드 보시면 LGBTQ+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땐 한국어에서는 성소수자라는 단어가 가장 부합하는 단어 같습니다. 원래 LGBTQIA 하나하나의 레터에는 각각 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L은 레즈비언, G는 게이, B는 바이섹슈얼, T는 트랜스젠더 이렇게요. 요즘은 더 다양한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포괄하기 위해 LGBTQ+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T, 특히 자신의 지정성별과 성별 정체성이 부합하지 않는 트랜스젠더 분들은 성별 불쾌감을 완화하거나 원하는 젠더 표현을 하기 위해 트랜지션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트랜지션의 과정은 흔히 정신과에서 성별 외화감 진단을 받고 정신과적 진단에 따라서 호르몬 대체요법을 시작합니다. 호르몬 시작과 함께 수술적 치료를 병행하기도 하고 또는 호르몬을 몇 년 정도 하고 나서 수술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호르몬 치료와 일정 수술을 받은 후 법적 성별 정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에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냐 하면 해당 성별로 생식 기능이 없을 때 다른 성별로 정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으로의 성별 정정은 정자를 생성할 수 없는 고환을 제거한 경우, 남성으로서의 성별 정정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자궁을 제거한 경우 가능해야 되겠죠.
근데 실제 판례에서는 가슴 절제 수술, 질 재건 수술 등 더 많은 수술의 확인을 요구하고 있어 자신의 성별 불쾌감 해소를 위해서가 아닌 성별 정정을 하기 위해 수술을 받아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국내에서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술을 받지 않아도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따라 법적 성별을 정정해주고 있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트랜스젠더 분들에게 왜 법적 성별 정정이 중요한 것일까요? 성별 정체성이 자신의 지정 성별과 다를 뿐만 아니라 호르몬 치료로 인해 외모는 자신의 성별 정체성과 부합하게 변해 있습니다. 또한 그런 성 역할로 사회나 가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해 왔고요. 그러나 주민등록증을 비롯하여 모든 증명서들이 자신의 성별 정체성, 성표현, 성역할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를 입학하여 교육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직장을 구한다든지 이런 사회생활에 굉장히 제약이 많아 결국 생존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20대 초반부터 트랜지션의 단계를 시작하여 가능하면 빨리 법적 성별 정정을 마치고 자신의 성 정체성에 부합하는 법적 아이덴티티로 사회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성전환술, 성별 확정술 이라고 하면 음경 또는 질 재건술만 생각하지만 사실 성별 확정술은 성별 불쾌감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모든 수술적 치료를 아우르는 단어입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흔히 좁은 의미의 성별 확정 수술로 생각하는 성기 재건이 포함됩니다. 환자분들은 이 수술을 바텀, 아래쪽 수술이라고 하시고요. 위쪽, 탑 수술은 트랜스 여성, 트랜스 남성의 가슴 수술을 모두 의미합니다. 트랜스 여성 같은 경우에는 가슴 보형물을 이용해서 가슴 확대술을, 트랜스 남성 같은 경우에는 가슴 조직을 절제하고 남성의 흉부와 유사하게 재건하는 가슴 절제술을 하게 됩니다. 이런 탑 수술, 바텀 수술 말고도 다양한 수술적 치료가 있습니다. 트랜스 여성의 경우 흔히 목젖이라고 하는 갑상연골 축소술, 성대를 조작해서 음도를 변화시키는 음성 전환술이 있습니다. 눈, 코 성형, 안면 윤곽, 지방 흡입 또는 이식 등 다양한 성형수술뿐만 아니라 호르몬 치료와 정신과 상담은 거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지속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중들은 흔히 트랜스젠더를 만나면 어디까지 수술했나 아니면 성기도 수술했나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트랜지션은 꼬린 지점이 있는 받은 모든 과정을 다 마쳐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행과 비슷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성별 불쾌감을 해소할 수 있는 지점까지 자기가 원하는 곳까지 가는 것이죠. 100명의 트랜스젠더가 있다면 100개의 트랜지션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트랜지션의 목적과 목표는 트랜스젠더 당사자가 느끼는 젠더 위화감을 의료적으로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환자분들에 따라 호르몬 대체요법만 하시고 수술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 수술을 하나 호르몬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 또는 수술 원하시는 것만 하시는 분들, 이렇게 다양한 트랜지션이 있습니다. 즉 트랜지션의 과정은 오로지 당사자만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젠더 분들은 자신이 가장 편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어디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자신을 창조해야 가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우리는 의료진으로서 이 과정을 존중해야겠습니다. 또한 반드시 트랜스젠더만 이러한 수술을 받진 않습니다. 이거는 작년 6월까지의 저희 가슴 절제술 탑 수술 통계인데요. 트랜스맨이 68%로 가장 많지만 자신의 젠더 표현에 따라 non-binary, 레즈비언 부치, 젠더 플루이드, 시스젠더 분들도 수술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소수자분들이 도대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병원에서 차별을 받거나 무례한 대우를 받는 것이 걱정돼 병원을 가지 않는다가 43.7%, 의료진에게 차별적 대우를 받거나 모욕을 받은 적이 있다가 21.1%, 적합한 의료치료를 받기 위해 의료진에게 가르쳐줘야 한 적이 있다가 34.7%에 달합니다. 또는 의료진에게 치료를 거부당한 적이 있다라고 답변한 것도 6%에 이릅니다. 아직 의료진도 성소수자라는 환자군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건강 이슈,
또는 장기간의 호르몬 대체 요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학적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보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병원은 개인정보를 노출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소수자분들의 의료 접근성은 낮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성별 정체성이나 젠더 표현이 서류상의 법적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병원에서 진료했던 환자의 예시를 들어보면 28세 트랜스 여성, 즉 지정 성별은 남자지만 성별 정체성은 여성인 분이 내분비내과로 내원하셨는데요. 6개월 전부터 부산 소재 병원에서 여성 호르몬 처방을 받아서 치료를 시작한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처방 전에 관련된 검사 또는 그 이후 호르몬 대체요법 중에도 한 번도 검사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병원에 와서 실행한 혈액 검사상 권고되는 수준의 약 4배 높은 여성 호르몬 수치가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의료진도 어떻게 치료하고 모니터링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잘못된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경우도 있으며 이분 같은 경우도 강동성심병원에서 진료받으셨던 분인데 53세 트랜스 남성이시지만 이때까지 성별 위화감 정신과 진단도 받으신 적이 없으시고 그동안은 가족 중에 남자 형제 주민등록증으로 불법으로 약 20년간 테스토스테론 투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관련된 검사, 건강검진에 이력은 없으시고요. 호적 정정을 원하셔서 이를 위해서는 정신과 진단이 필요하고 자궁적출술, 가슴 절제술이 법적으로 요구됩니다. 자궁적출술을 위해 진찰을 해보니 배 밖에서도 이제 만져지는 굉장히 큰 덩이가 있었습니다. 환자분은 평소에도 굉장히 생리혈이 양도 많았고 통증도 있었다고 말씀하셨고요. 시행한 복부 CT상 굉장히 큰 자궁 근종이 여러 개 발견돼서 건강보험 적용으로 자궁적출술을 시행받았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증상이 있었으나 병원 진료를 꺼렸던 이유는 이 경우 특히나 산부인과 진료이기 때문에 성별 정체성과 성표현, 성 역할이 모두 남성이신 분에게는 진료를 위해 다른 여성 환자분들과 같이 대기실에 앉아서 기다리기가 너무 불편하셨다고 해요. 이렇게 성소수자분들이 다른 환자분들과 동일하게 편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도 갖춰져 있지 않고 의료진의 이해 부족으로 진료를 꺼린다거나 또는 전문적인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곳도 많습니다. 건강권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기본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강동성심병원은 환자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병원에서 차별을 받거나 의료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일은 당연히 없어야 하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성별 정체성과 일치하는 몸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 중 일부는 자신의 성별 정체성과 자신의 신체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젠더 위화감 때문에 여러 번의 그리고 복잡하고 긴 수술 또 다른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강동성심병원의 성소수자 친화적 진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성소수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들도 필요할 텐데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해심 있는 언어의 사용입니다. 한글의 특성상 우리가 조금 더 외국보다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어에서는 항상 대명사 she 아니면 he를 쓰잖아요. 따라서 미국에서는 환자의 성별을 미리 가정해서 응대하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흔히 May I help you, sir? or ma'am?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May I help you?로 응대하자는 것이죠. 또한 they가 복수 명사이긴 하지만 환자분이 어떻게 불리는 것이 편한지 알 수 없을 때는 they를 쓰기도 합니다. 환자가 편하게 생각하는 대명사를 알게 되면 she 또는 he로 응대할 수 있고요. 그러나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누구누구 씨, 김결희 환자분 이렇게 응대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환자분들마다 성적 지향이 다를 수 있기에 같이 오시는 분들을 여자친구, 남자친구, 부인, 남편 이렇게 가정하고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단어들보다는 보호자분이 누구세요? 아니면 파트너분은 어디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환자분들의 성적 지향을 존중하는 언어 사용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동성 간의 결혼, 입양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미국의 병원에서는 보호자분을 어머니 또는 아버지 이렇게 특정해서 이야기하지 않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둘 있는 경우도 있고 아버지가 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단어보다는 부모님, 보호자가 더 적절한 표현이고 앞으로 우리도 더 신경 써서 이런 단어를 써야 될 일이 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모나 서류에 적힌 것만을 바탕으로 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환자분께 어떻게 불려드리는 것이 편할지 여쭤보는 것인데요. 물어보는 것은 신뢰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물어보는 행위는 그 사람의 성별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을 존중해서 당신을 대접해드리고 싶다라는 의미입니다. 환자분들도 그것을 자신을 존중해 주려는 의도로 이해하시고 오히려 편하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환자분들이 자신의 편한 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을 절대 고민하지 말자.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는 우리가 의도치 않게 미묘한 차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가슴 절제 이제 수술을 받으러 상담을 오신 환자분이 가슴이 너무 예뻐서 아이고 절제하기에는 너무 예쁜 가슴인데 안타까워요. 이렇게 상담 시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후에 성소수자 지인에게 그건 마이크로어그레션, 미세차별이라고 혼난 적이 있습니다. 또 제가 실제 진료했던 병원에서 이제 간호사분이 수술방으로 환자를 인계하면서 FTM 환자분 올라가십니다. 이렇게 워키토키에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의도치 않게 환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게 됩니다. 개인정보 노출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죠. 환자를 이름이 아닌 병명, 수술명 또는 성별 정체성으로 부르는 것은 지양해야 할 부분입니다. 인식이 변화하기에 언어도 변화합니다. 생물학적 성은 지정성별로, 성전환 수술은 성별 확정 수술로, 성을 전환, 즉 A에서 B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원래 B였던 것을 확정시킨다는 의미로요. 하지만 수술로서 누구의 성을 확정한다는 것도 사실은 옳은 표현이 아니죠. 앞으로 더 나은 표현을 위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FTM은 트랜스 남성으로, MTF는 트랜스 여성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고요. 남자로 태어났다 보다는 지정성별 남성이다. 여자로 태어났다 보다는 지정성별 여성이다가 더 올바른 언어 사용이 되겠습니다.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것은 이름이 있고 이름으로써 그 존재가 인식된다는 의미로 우리는 각 환자분들을 그들이 원하는 이름으로 불러줄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성소수자 진료를 시작하던 초반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트랜스 남성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름이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이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영이라고 하죠. 제가 환자분께 환자분 제가 앞으로 어떻게 불러드리면 편하실까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선생님 저 아직 이름 정정 안 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래도 생각해 놓으신 이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환자분이 저 나중에 철수로 정정하려고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자차트에 철수라고 따로 기입을 하고 병원의 모든 스태프과 함께 이분이 오시면 철수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후에 재방문 시 의료기관의 담당 의사뿐만 아니라 병원에 들어오는 순간 접수 데스크에서부터 이분을 김철수로 부릅니다. 성소수자분들이 여러 가지 길고 복잡한 의료 서비스를 받는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아이덴티티를 갖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 오면 자신이 이미 원하는 아이덴티티로 불러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강동성심에 변화하는 전자차트 시스템에 이런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지금 교육 중에 계속 무지개가 나오는 것을 눈치채셨나요? 이 6색깔은 성소수자를 의미하는 아이콘입니다. 저는 항상 제 의사 가운에 이런 성소수자 배지를 달고 다니는데요. 성소수자분들은 평소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자신이 만나는 사람이 혹시 성소수자 혐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굉장히 긴장합니다. 병원은 성소수자가 아니라도 환자로서 방문하면 움츠려들고 걱정이 되고 긴장이 되는 공간이지요.
이렇게 의료진이나 직원분들이 성소수자 서포트를 의미하는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라는 의미로서 환자분들이 훨씬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병원 진료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진료실에도 항상 조그만 성소수자 아이템을 놓는 편이고요. 또 매년 퀴어 축제가 열립니다. 2019년 사진인데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많은 인권단체, 성소수자 단체, 대사관 등 많은 기관들이 참여를 합니다. 강동성심병원도 이번에는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직원분들하고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환자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단지 성별 적합수술에 관계하는 과뿐만 아니라 모든 전문과에서 성소수자 친화적 의료진, 엘라이 닥터들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엘라이는 연대라는 뜻인데요. 자신은 차별을 당하는 당사자는 아니지만 성소수자 차별을 반대한다는 뜻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이해, 언어, 태도도 변해야 하지만 시설적인 면에서도 갖춰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소수자분들에게는 화장실 문제가 굉장히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성별 정체성, 성표현이 법적 성별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집이 아닌 외부에서 화장실을 가는 것을 굉장히 꺼리세요. 저는 실제로 밖에 나가면 물은 절대 마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환자분들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외국에서는 성중립 화장실을 운영하는데요. 사진은 이제 백악관에 있는 성중립 화장실입니다. 자신의 성별 정체성과 상관없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각자 문 닫고 자신의 일을 해결하는 것인데요. 강동성심병원에도 이번에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의무 기록적인 면에서는 우리는 그동안 남성, 여성 이렇게 이분법적으로만 표기했지만 환자가 자신의 성별을 표기할 때 더 다양한 선택지를 드릴 예정입니다. 여성, 남성, non-binary, 알 수 없음 또는 밝히지 않음 이렇게 4가지로 나눠서 구분할 예정이고 이것 외에 좀 더 자세한 성별 정체성 또는 성적 지향이 그거에 대한 설명이 진료에 필요하다면 구분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모든 성소수자분들,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 활성화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성소수자 진료를 계속 하다 보면은 새롭게 발견되는 어려운 점 아니면 어떻게 응대해야 될지 고민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직원분들이 근무하시다 보면 이런 것은 의료진이 좀 더 도와주면 우리가 성소수자분들을 응대하거나 치료하는 좀 더 나은 환경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점도 발생하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볼 때 이러한 교육은 이번 한 번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 쌓이면서 계속 변화하고 발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과정에 여러분이 주시는 피드백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피드백, 조언, 내용 중에 바꿔야 할 것 무엇이든지 도움이 되니 편하게 제 메일로 연락 주세요.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감수해준 저의 성소수자 지인분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